1911년 3월 25일 뉴욕 한복판의 한 의류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공장 노동자들은 도망치려 했지만 불가능했죠. 문이 잠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가 근무 시간에 노는 것을 막기 위해 밖에서 문을 잠가 놓은 것입니다. 노동자들은 불에 타 죽거나 추락사했습니다. 하지만 고발당한 공장주는 무죄로 풀려났죠. 20세기에 뉴욕 한복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1920년대까지 세상의 상식은 지금과 달랐습니다. 사적 자치의 영역이라는 명분 아래 경제활동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대공황이 닥치자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개인의 문제라고 치부되던 많은 영역에 국가가 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금융기관에 대한 규제와 은행 예금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생겼습니다. 이른바 예금자 보호입니다. 노동법 역시 강화되었습니다.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하고 구매력을 유지하기 위해서였죠. 노동 3권과 8시간 노동제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보장되었습니다. 이처럼 기존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과격한 정책들이 뉴딜이라는 이름으로 한꺼번에 시행되었습니다. 이유는 물론 대공황 때문이었죠. 대안이 없다는 절박한 위기감이 급진적이라며 거부되던 정책들을 한꺼번에 실현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상식도 바뀌었습니다. 이젠 국가가 보장하는 예금자 보호나 노동 3권은 상식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도 대안이 없다는 절박한 위기감이 많은 급진적 정책들을 현실로 만들고 있습니다. What is really happening is that history is accelerating and that processes that usually take years, maybe decades, are now taking just a couple of days. 재난 기본소득이나 온라인 교육, 개인에 대한 국가의 동선 추적 등 예전엔 상상하기 어려웠던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Mais j'ai l'impression qu'il se passe actuellement des tas de choses très importantes. Que ce soit au point de vue politique, que ce soit au point de vue écologique, que ce soit au point de vue sanitaire. 이들 중 과연 어떤 정책이 살아남아서 세상의 상식을 바꾸게 될까요? 그리고 이런 정책들은 국가란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얼마나 바꾸게 될까요? Earning less than $99,000 per year, $3,400 for a typical family of four. 1世帯あたり30万円に加え 기존의 복지급여를 지급받는 계좌에서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대유행과 함께 우리가 경험한 놀라운 현상 중 하나는 국가가 직접 현금을 나눠주는 일일 것입니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평상시였다면 상상하기 어려운 놀라운 경험이었죠. 일반 상인들이 조금 뭔가 돈이 돌도록 활성화되도록 하는 그런 데 쓰고 싶어요. 그냥 생활자금이니까 말 그대로 생활하고 뭐 아이들 맛있는 거 해주고. 작년 대비 5월달 매출도 한 30% 정도 올라왔고요. 손님도 좀 많이 늘어났고. 아무래도 재난지원금을 좀 받게 되니까 좀 소비가 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자 새로운 논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기본소득 논쟁입니다.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이 확 불붙은 것은 이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주는 과정에서 모두에게 다 주자. 여기 이제 그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것이죠. 물론 그 전에도 많은 정치인들이 뭐 운을 띄었지만 이번에 코로나가 결정적으로 관심을 갖게 만들었다고 봐요.
기본소득 논쟁이 촉발된 이유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사실상 기본소득과 유사한 경험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공화당이나 일본 자민당 같은 보수적인 정부까지 참여한 전 세계적인 기본소득 실험을 하게 된 셈이죠. 그리고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지 어느덧 반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효과에 대한 평가가 어느 정도 가능한 시간이 되었죠. 오늘 우리는 그 효과를 살펴보고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기본소득 논쟁에 어떤 점을 시사하는지에 대해 좀 더 알아볼까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기본소득이란 무엇일까요? 기본소득 이론가 필리프 판 파레이스 교수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Well, universal basic income is an income that is paid to all the members of a particular society in an unconditional way. Unconditional in three senses. One, it is strictly individual, doesn't matter with whom you live. Two, it is universal in the sense that it's independent of income from other sources. It's paid as to the rich as well as to the poor. And thirdly, it is also obligation-free. It's not work conditional in the sense that it's given also to people who choose not to work. 우리가 받았던 재난지원금과 공통점이 많죠. 보편적이고 무조건적입니다. 다만 일시적이냐 지속적이냐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죠. 그런데 왜 현금을 직접 주어야 하는 걸까요? 중앙은행이 돈을 풀면 그 돈을 반드시 대형 금융기관한테 돈을 풀게 돼 있어요. 이거를 동대문 시장에서 풀고 남대문 시장에서 풀고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을 상대를 해야 되니까 편하게 큰 증권회사 몇 놈 불러가지고 거기다 돈을 다 끼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돈을 받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뭉청뭉청 돈을 어디다 투자했냐 하니까 전부 확실한 주식, 확실한 채권에다가 한 거예요. 그래서 돈을 거기다 뿌리니까 야, 돈을 아무리 뿌려도 이게 남대문 시장으로 흘러나오지 않지 않냐라고 하는데 문제가 생겼던 거거든요. 전통적인 정책은 불황이 닥치면 이제 기업에 돈을 주거든요. 기업에 용자해 주거나 기업의 걸 사주죠. 그렇게 되면 기업의 물건을 팔아주기 때문에 고용이 유지되고, 그런데 코로나 재난은 독특하게도 골목 경제를 다 죽였어요. 못 움직이게 하니까. 골목 경제를 기업처럼 지원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골목 경제는 작은 사업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정부에서 물건 사줄 수도 없어요. 정부에서 편의점에서 어떻게 물건을 사줘요. 결국 그동안 금기시되던 전 국민에 대한 현금 지원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더불어 현금 지원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계층도 고려해야만 했죠. Now, with the pandemic, there is really a further upsurge of interest. The main reason is that suddenly it was obvious to everyone that the simplest way of making sure that everyone can survive the lockdown period, can survive this completely unexpected difficult period, would be to have some income that is paid unconditionally to everyone. And that's why in many countries one started talking about an emergency universal basic income or similar ideas. Und hätten wir ein solches Grundeinkommen, wäre es natürlich leichter, die Pandemie zu bekämpfen, weil wir nicht in derselben Weise Existenzen gefährden würden, weil es ein niedrigstes Level gäbe, das immer noch akzeptabel ist, auf das man zurückfällt. 그럼 이런 현금 지원은 기대했던 대로 효과가 있었을까요? 돈이 지급되자 곧장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위기가 한창이던 2020년 4월 70.8까지 급락했던 소비자 심리 지수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이후 급속도로 상승해서 8월에는 코로나 이전 수준에까지 근접했습니다. 경기복지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지급 만족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5.5%가 만족한다고 응답했습니다. 경제적 여건 호전과 스트레스, 갈등 상황 개선 여부를 묻는 질문에도 60% 이상이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신불건강 유병률은 재난지원금 지급 전 33%에서 지급 후 19%로 감소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소매 판매액은 전년 대비 2월에 2.4%, 3월에 8%가 감소했다가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이후 급격히 반등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신용카드 매출액도 전년 대비 11.9%까지 감소했다가 재난지원금 지급 후 13.9%까지 증가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소상공인 위주의 지역화폐 가맹점 카드 매출이 전년 대비 39.7%나 올랐다는 점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헬리콥터 머니다. 그래서 뿌려대고 아무런 효과가 없는 장롱소에 그냥 돈이 들어가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는데 저희들은 그 점에 이제 주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돈을 소비를 할 수 있게끔 그 설계를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3개월 이내에 쓸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지역 화폐로 했을 때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이다. Quand vous distribuez du revenu à l'ensemble de la population, c'est important d'avoir une limite pour dépenser. Parce que si les ménages à bas revenus vont dépenser relativement rapidement dans tous les cas, les ménages plus aisés risquent d'épargner une grande partie des sommes qui leur sont allouées s'il n'y a pas de limite de temps. Donc la limite de temps est importante pour que les gens dépensent rapidement et relancent l'économie de cette façon. En ce qui concerne la monnaie locale, c'est aussi un moyen de relancer l'économie locale et les petits commerces notamment ont été particulièrement affectés par la pandémie. Donc c'est vraiment un moyen de les aider dans le court terme et de multiplier l'impact des fonds distribués sur l'économie locale. 이렇게 보면 모든 것이 좋아 보입니다. 비록 많은 돈은 아니지만 한계 상황에 놓여있던 사람들의 숨통을 틔워주고 파국 직전의 경제에도 상당한 활력을 불어넣은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계속할 수 있냐는 점입니다. 만약 계속할 수 있다면 두말할 필요 없이 기본소득이 자리 잡을 수 있겠죠.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 재원 문제가 발목을 잡습니다. 재원에 대한 명확한 대안이 없다면 기본소득은 여전히 무책임한 이상론에 그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무려 40년간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The Alaska Permanent Fund is a real basic income. It has been in place since 1982, so for a very long time, paid to all. It's strictly individual. It is independent of people's incomes from other sources, and it is not associated to anything like a work condition. 알래스카는 1982년부터 석유를 비롯한 천연자원에서 나오는 수입의 25%로 기금을 조성해 그 수익을 모든 주민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원금은 그대로 두고 운용 이익을 나눠주는 것이죠. 따라서 석유가 사라져도 지속 가능한 영구기금입니다. 알래스카에 1년 이상 거주하면 받을 수 있는데 2015년에는 2,072달러의 배당금을 모든 주민이 받았습니다. You find a few different justifications for why the money should be shared with the public, one of which is the oil riches belong to the people and therefore they should benefit from some of that windfall. There was also an economic impact argument, meaning that if you put money in the hands of the public, then it will circulate in the economy and generate quite a bit of economic activity. 알래스카의 영구 배당 기금은 최저 생계를 보장할 정도는 아니지만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많은 긍정적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부자에게 있어서 이 돈은 뭐 별로 큰 돈은 아니겠지만 우리 일반 서민들한테는 1년에 한 번씩 지급되는 이 돈의 쓰임새가 아주 유용해요. 그리고 주변 분들을 보면은 특히 어린 자녀가 있는 집들은 아이 앞으로 나오는 배당금을 쓰지 않고 아이들의 교육비로 이렇게 저금을 하는 그런 집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뭐 훗날 아이들의 이제 교육비에 큰 보탬이 되겠죠. When I was a child, my parents saved it for my education. I know a lot of families use it because they need it for, they do need it for living expenses, so it's pretty critical for them. But fortunately, as a child, my parents put it away for my education and invested it. I did have some of that available for me when I went to the university. As an adult, I had to make my own way, and so I needed it for living funds at when I was a young adult. In my later years, I saved it and I invested it. We find no evidence that the distribution results in people dropping out of the labor force. We find a couple of interesting things. One is that there is evidence that all the money that gets injected into the economy results in jobs being created. So the share of men who work actually increases a little bit around the distribution. And lastly, we looked at obesity. We ask a simple question of, are children healthier, or are they less likely to be obese at the age of 3 if their parents receive an additional $1,000? And we find very, very strong evidence that that's the case, meaning that there is an improvement in health or a lower likelihood of a child being obese for an additional $1,000. 수십 년 동안 안정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해온 알래스카의 경우를 살펴보면 기본소득에 대해 중요한 사실 2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선 비록 적은 금액이라도 기본소득이 주민의 삶에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연간 200만 원 정도의 금액으로도 양극화 해소나 빈곤층 아동 교육에 분명한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역 경제에 대한 부양 효과도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적은 금액의 기본소득조차 재원을 확보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습니다. 알래스카는 70만 정도의 적은 인구에 석유라는 풍부한 지하 자원을 가진 예외적인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석유는 애초에 누구의 것도 아닌 공유 자산이었기 때문에 큰 논쟁 없이 공적 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었죠. 석유 같은 확실한 공유 자산도 없고 인구는 많은 우리나라에서 과연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이들은 우리에게도 충분한 공유 자산이 있다고 말합니다. 노동에 대해서는 임금을 줘야 되고 자본은 투자한 거니까 거기 이자나 이윤을 줘야 된다 이렇게 가리키는데 하나를 빼먹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토지를 빼먹고 있는 거예요. 그럼 토지는 누구 거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되겠냐라고 봤을 때 원래 토지는 우리 공유부니까 물론 사적으로 활용하는 걸 장려하지만 시장 경제에서 적어도 그 토지로부터 나오는 수익의 일부는 우리 모두가 갈라서 기본소득으로 갖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공유 자산은 토지만 있는 게 아닙니다. 68% of your electricity today in South Korea is fossil fuels. Right now. You import 98% of those fossil fuels. You're totally dependent. You are one of only 2 OECD countries that are still building coal-fired power plants in Southeast Asia. South Korea is now ranked 7th largest emitter of CO2 in the entire world of 200 countries. Indeed, last year, 3,000 American economists jointly signed a public letter, an open letter, in which they argued for gradually increasing carbon tax for the United States. And the revenues of this tax would go to fund what they called carbon dividend. And the idea was very simple. We absolutely need to increase the price of goods that involve a lot of carbon emissions. 석유만이 공유 자산은 아닙니다. 토지도 환경도 공유 자산이죠. 그렇다면 이 공유 자산을 사용하는 대가로
알래스카처럼 기금을 만들고 기본소득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앞으로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아갈 로봇과 AI의 도입에 세금을 부과하면 또 다른 재원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Les gens disent parfois taxer les robots. Ok, mais les entreprises sont souvent multinationales, la taxation n'est pas la même partout, donc si vous taxez les robots en Corée, les entreprises risquent de les mettre dans d'autres pays. On parle de taxes sur la terre, c'est aussi quelque chose qui est dans le débat économique depuis le 19e siècle, mais qui n'est pas si facile à mettre en place, notamment politiquement. 왜냐하면 내 땅이 올라간다고 해서 땅값이 올라간다 해서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땅값이 올라갔다고 세금을 더 뜯어? 현실적이 없다. 그래 놓고 보면 결국은 어디서 탄소세? 탄소세를 어디다 부과할 거예요? 아마도 교통수단이나 아니면 휘발유 소비세나 이게 사실 전기에 많은 그 탄소 소비가 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화력 발전 때문에 그럼 전기세 올려야 된단 말이죠. 정리하면 세금이 최고의 복병이 될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재원에 대한 확연한 입장 차이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사실 한 가지는 우리가 이미 어떤 선을 넘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이었다면 상상하기 어려운 전 국민에 대한 현금 지급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지속적인 기본소득으로까지 발전할지는 알 수 없지만 가능한 선택지라는 생각은 이미 퍼졌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예금자 보호나 8시간 노동제가 그랬던 것처럼 기본소득도 상식이 될지도 모릅니다. 최소한 현재까지의 효과로 볼 때 경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 중 하나로는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2年内，地区都好出门，把非要走上门啊，赶快时间都搞出来。广场上健身的同志们，请不要在外逗留了，赶紧回家。疫情期间，请适当在家进行健身锻炼，不要进行户外活动。出门在外，戴好口罩，保护自己。对面那位穿睡衣嗑瓜子的大叔，请您赶紧回家，把江山交给我们巡视和守护。请各位家庭使者，一边学抖音，一边嗑瓜子，解锁维权。 조금 전에 보신 것은 중국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폭증하던 지난해 겨울의 영상입니다. 드론으로 일일이 주민들을 쫓아다니며 외출 금지, 마스크 착용 등을 강제하는 모습은 상황의 절박함과 감시의 공포를 동시에 느끼게 해줍니다. 코로나19와 함께 시작된 변화의 한편에는 이처럼 방역을 위한 통제라는 새로운 국가 정책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코로나라는 비상 상황 앞에 전례 없이 강화된 통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방역을 위한 통제 강화라는 현상은 단지 중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한국, 대만 등과 함께 방역 모범 국가로 꼽혀온 호주. 하지만 지난해 8월 두 번째 유행의 위기가 닥치자 강력한 4단계 봉쇄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주민들은 필수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한 일몰 이후 외출이 금지되었습니다. 적발되면 150만 원에 달하는 벌금을 내야 했죠. 집에서 5km 이상 벗어나는 것도 금지되었습니다. 계엄령에 준하는 강력한 봉쇄였죠. No, I never thought that there was going to be a worldwide pandemic in my life. I've said to numerous friends, yeah, I never thought I would be alive when this happens, and it's just so surreal. And it's still very surreal. This is a city of 5 million people, and right now I see 5, which is very unusual for a Saturday afternoon in the middle of the city. 봉쇄가 강화되자 이에 항의하는 시위도 벌어졌습니다. Stand with us!
정부는 시위에 강경하게 대처했습니다. 호주 같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보기 드문 광경이었죠. 하지만 대다수 시민들은 정부의 조치에 수긍하고 있었습니다. My opinion about the lockdown is that although it's, at times stressful, I think it's doing us a lot of good. We can definitely see the improvements it's made in terms of bringing case numbers down. So I'm absolutely in favour of the lockdown. I know it's really hard and we've all suffered. There's no one who hasn't suffered. And I'm thankful that it's happening because we're all in lockdown and not because we've had, hundreds of thousands of deaths or something like that. That we're doing it because we're working toward a common goal. 멜버른 근교에 거주하는 제클린 씨 가족도 봉쇄령 이후 집에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How many cases today? I think there was 9 actually, and no deaths, which is good. So it's looking much better. It'll be so weird Christmas this year too, I think, with the restrictions and things like that. Yeah, we are not going back until at least January. We won't be back in the office. Yeah, I don't know when I'll start seeing clients or anything like that face to face. I think it's just too tricky to sort of. 아들 카이는 집에서만 지내는 게 답답한지 결국 마당에서 농구를 시작했습니다. Don't forget your mask. Yep. Are you coming? 가족들 모두 잠시 산책에 나서는데요. 이동 제한 상황이지만 생필품 구입이나 운동 등 필수적인 경우에만 외출을 허용합니다. 하지만 거주지에서 5km 반경은 벗어날 수 없죠. Never in my lifetime I would have expected we'd go through something like this. So when we were first hearing about it, in China and then Europe and things like that, there was this sort of sense of it being completely removed from us and there's no way, something like that as bad could happen, here. So it was a big shock when it did get to Australia and we had to go through all this. My opinion about the lockdown and the government's level of control, I guess it's not been easy, that's for sure, particularly in Melbourne. It's been a real struggle at times, but I understand it. We appoint governments to do exactly these kind of things. And whether you vote for one party or the other, I think it's something that everyone needs to just stay the course and trust the government in doing the right thing. 전쟁 중이 아닌데도 국가가 강력한 봉쇄를 강제하고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모습은 매우 낯선 풍경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방역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시민들도 일상생활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간 나라들도 있습니다. 첫 번째 대유행이 시작되던 2020년 3월, 이스라엘 정부는 몇 가지 강력한 방역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중 한 가지 대책이 주목을 끌었습니다. אני קיבלתי פנייה ממשרד הבריאות, היא לא פשוטה. אמצעים דיגיטליים שבידינו, השתמשנו בהם למאבק בטרור. אני נמנעתי עד היום, בכל השנים שהייתי ראש ממשלה, להפעיל את האמצעים האלה בתוך הציבור האזרחי, אבל אין ברירה. אנחנו נאבקים עכשיו במלחמה שהיא מחייבת אותנו לנקוט באמצעים מיוחדים. 코로나19 감염자와 밀접 접촉자의 휴대전화 위치 정보를 법원 영장 없이 국가정보기관인 신베트를 통해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 조치를 시행한 것입니다. 대테러 작전에 사용되던 디지털 기술이 일반 시민에게 적용된 것이죠. 여태까지는 이스라엘의 비밀 경찰 각전의 첩보 기관들이 이런 식으로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다뤄봤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동선을 추적하고 위치 확인하고 그래 왔는데 팔레스타인 사람은 통치 대상이지 시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인들은 시민들인데 이제는 시민들한테마저도 똑같은 방식을 적용한다는 것이 시민사회 붕괴가 아닌가.
정말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Im Moment denkt man manchmal, die Aufgabe des Staates sei dafür zu sorgen, dass möglichst wenig Menschen krank werden und möglichst wenig sterben. Das kann nicht die Aufgabe des Staates sein, denn sonst müsste er Alkohol verbieten, Fahrradfahren, Autofahren, weil dort sterben auch Menschen. Ja, das beweist, dass die Aufgabe des Staates nicht ist die Vermeidung von Tod und Krankheit. Das ist nicht die Aufgabe des Staates. 앞서 드론을 이용한 감시 화면을 보셨던 것처럼 이런 비상 상황을 바탕으로 특히 중국 정부의 통제는 더욱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코로나 이전에도 중국의 디지털 감시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많은 논란을 낳고 있었습니다. 특히 안면 인식 기술을 이용한 통제 시스템은 우리의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중국 주요 도시의 횡단보도에는 이처럼 안면인식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무단 횡단자가 감시 카메라에 찍히면 안면인식 기술로 신원을 파악하고 신상 정보와 얼굴을 전광판에 띄웁니다. 사진을 삭제하려면 벌금을 납부하거나 교통경찰을 돕는 등 사회봉사를 해야만 하죠. 시민들은 이 같은 정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我们日常的一些家里或者公司的监控管理肯定是有用的啊，对。看到自己在上面还是挺尴尬的吧，就觉得挺丢脸的。个人信息采集，我建议还是稍微遮一点吧，因为谁也不想说让谁都指指点点，就像刚才我看指指点点，这样也确实不好，对吧？这个我觉得现在个人信息的采集基本上已经无孔不入了吧，所以。 문제는 이처럼 일상에 스며든 중국의 안면 인식 기술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중국은 코로나19를 통제하는 과정에서 한 단계 진일보하기까지 했습니다. 如果不戴口罩的情况下，识别率大概是在99.5%这个水平。在这个戴口罩的情况下，我们的识别率目前能够达到95%左右，就不能够保证绝大部分的人能够顺利通过。这30人呢可以同时通过，只要在没有人员就是身高遮挡的情况下，我们可以在1秒钟之内就能够把这30人同时识别出来。目前呢有很广阔的应用场景，比如说火车站、机场，还有一些呢这个通关的码头等等啊，就是人员比较聚集的地方。 이처럼 빠른 속도로 발달하고 있는 안면 인식 기술은 중국 정부가 전국에 빈틈없이 설치하고 있는 CCTV와 결합하면서 놀라운 통제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시 지역을 담당하는 태낭 프로젝트와 농촌 지역을 담당하는 쉐량 프로젝트로 전 국민의 삶이 모두 기록되고 있습니다. Surveillance is used to gather information on people to know who is thinking thoughts the government doesn't like, who is doing things the government doesn't like, who is organizing in the way the government doesn't like. It's the application of the technologies that determine how they're working. 안면인식 기술로는 코로나만 잡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또 수능적인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고 앞으로는 정권이 그것을 이제 대민 통제에도 이용할 것이고 또는 사실 사업적으로도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큽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단은 자본 위에 있는데 당과 자본이 긴밀하게 유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상당히 끔찍한 그림이 잡히는 것이죠. 인권 침해라기보다는 인권의 부존이 아닐까 싶은 것입니다. Das ist die Wahl, die wir jetzt treffen müssen als Menschheit. Das ist die ewige Wahl aus George Orwells 1984. Wollen wir in einer Überwachungsdystopie leben, dafür aber uns frei durch den Raum bewegen können und Zensur und sowas akzeptieren? Oder wollen wir den chaotischen, modernen, demokratischen Rechtsstaat, der immer in einer bestimmten Weise ineffektiv bleiben wird? 물론 통제에도 긍정적인 측면은 분명 존재합니다.
공공의 안전이나 감염병 예방에서 통제는 확실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예를 들어보죠. 저에겐 지금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차고 있는 가상의 팔찌입니다. 이 팔찌는 24시간 내내 제 체온과 심박수를 체크해서 중앙 서버에 전달합니다. 데이터는 알고리즘에 의해 저장되고 분석됩니다. 실제로 영국 정부는 지난 여름 중앙 집중적인 서버 운영을 계획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이런 팔찌를 모두가 차고 있다면 알고리즘은 당신이 알아차리기 전에 당신이 아프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또한 당신이 어디에 있었는지, 당신이 누구를 만났는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연히 감염 경로는 빠르게 차단될 것입니다. 그리고 틀림없이 수일 내에 전염병을 멈출 수 있을 것입니다. 훌륭하지 않나요? When it's over, some governments may say, yes, but there is a second wave of corona coming, so we have to be prepared. And there is Ebola, and there is also regular flu. Why not protect people against that too with this new surveillance system? So the tendency would be to prolong it indefinitely. And in this way, the coronavirus epidemic could be a watershed event. And also it's the moment when surveillance goes really under the skin. Governments are now not just interested in where we go and who we meet, but even in what's happening inside our bodies, our body temperature, our blood pressure, our medical condition. So that's really going a step further. We have a choice. We can go the way of totalitarian surveillance, or we can go the way of empowering citizens, giving them good scientific education, giving them reliable information and trusting them to do the right thing. Die Demokratie ist in die Existenz gekommen in der Moderne mit einem berühmten Satz, wenn man so will, von Friedrich Schiller. Das Leben ist der Güter höchstes Nicht. Und dasselbe hat der Bundestagspräsident Wolfgang Schäuble bei der ersten Welle in Deutschland geschärft, dass die Würde des Menschen über dem Schutz des Lebens steht, unter Umständen. Das heißt, der demokratische Rechtsstaat darf nicht aufgegeben werden, nur deswegen, weil eine Hygienediktatur Covid-19 besser bekämpft. Ja, das ist klarerweise unverhältnismäßig. Es wäre ja auch eine Lösung der Covid-19-Pandemie, jeden zu erschießen, der Fieber hat. Ja, dann wäre die Pandemie schnell vorbei. Aber jeder von uns, einschließlich China, würde sagen, das ist unethisch. Ja? Deswegen glaube ich, wir müssen sehr viel klarer diskutieren, welche ethischen Maßnahmen überhaupt vertretbar sind. 더군다나 비록 선의에서 출발한 개인정보 수집이라 하더라도 결과까지 선의 질이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2차 대전 당시 네덜란드 유대인은 가장 가혹한 학살 피해를 당했습니다. 네덜란드 유대인 인구의 73%가 나치에 의해 학살되었는데 이웃나라인 벨기에나 프랑스는 물론 유럽 어느 나라보다 높은 비율이었습니다. 네덜란드에서 벌어진 유대인 학살의 배경엔 복지 효율화 정책이 있었죠. 1930년대 네덜란드 정부는 모든 국민에 대해 이름, 주소, 종교를 비롯해 다양한 개인정보를 포함하는 인구 등록부를 만들었습니다. 복지 효율성을 높인다는 선의에 기반한 조치였습니다. 하지만 이 정보가 나치의 손에 들어가자 보건복지 데이터베이스는 학살용 데이터베이스로 변했습니다. 오늘 확진자는 강남구 동 영동구 부근 빌라 주택에 사는 2세 여성으로 현재 의류사업 프리랜서로 한국에서도 같은 우려가 제기된 적이 있었습니다. 1차 위기가 고조되던 지난 2월 말과 3월 초 정부와 지자체는 확진자의 동선뿐 아니라 나이, 성별, 직업까지 공개하는 적극적인 방역을 추진했습니다. 경사의 자세한 동선이 공개됐습니다. 군인 22살 A씨는 18일 밤 8시 20분 마스크를 착용하고 네, 이런 가운데 콜센터 직원 가운데 경기시에 사는 확진자의 동선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시장이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입니다. 49살 여성 A씨로 Korea's done some pretty amazing things. You look at the numbers and a lot of lives were saved. And yes, that was at the expense of privacy and cell phones were used and tracking was used. Governments are taking extreme measures during an extreme crisis. 하지만 광범위한 동선 공개는 새로운 문제를 낳았습니다. 브리핑이 되기 시작했고요. 도시 정례 브리핑장에서 시장님이 이제 학원을 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다 노출이 된 상황이었고, 그래서 안 뜬 곳이 없었어요. 사실 너무 제가 초반이었고, 네, 그냥 진짜 저한테는 한마디 말 없이 그냥 제 정보가 그냥 다 드러났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물론 이제 그 공무원들이 공무 진행상 그럴 수 있지만 그 부분을 참 확진자가 된 입장에서 보면은 되게 좀 수치스럽다 그럴까요? 좀 화가 났었어요. 글쎄, 인권이란 말은 좀 말하기 어렵지만 정말 그런 부분,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환자들은 사각지대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을 수 있어요. 그거는 뭐 빈부격차를 떠나서 환자들이 겪는 그거는 아마 다른 어떤 것보다도 고통스러울 거예요. 직접적으로 자기의 2, 3일간의 일상이 전 국민한테 노출이 되잖아요. 그리고 낙인이 찍혀지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다 안단 말이야. 아, 저 사람이구나. 내 친구구나. 아니면 내 이웃이구나. 뭐 이런 내 직장 동료가 뭐 이렇게 갔더라라는 게 알려지잖아요. 그리고 낙인 효과와 더불어서 모든 게 어떤 그런 트라우마로 남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질병으로 인한 트라우마. 그 다음에 그 정보들이 기약 없이 공개가 돼요. 한 달 전 거, 뭐 2달 전 거, 뭐 계속 공개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내 정보가 어디까지 보관되고 어디까지 이제 쓸 수 있을 남아 있게 될까라는 이제 걱정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민사회 단체에서도 계속 문제 제기하고 인권위원회에서도 몇 차례 입장을 발표를 합니다. 결국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자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방역의 본질을 넘어서는, 또 역학조사의 본질을 넘어서는 개인의 어떤 신상이라든가 집 주소라든가 이런 쪽이 노출될 우려도 컸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칙을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 개인의 그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그 읍면동 단위 이하의 거주지는 밝히지 않는다. 이동 동선별로 여기에 대해서 위험이 제거됐는가, 어디를 다녀오신 분이 조사를 받는 게 필요하다라는 위험도 중심으로 이렇게 그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그 개인에게는 불이익이 없고 다른 다중에게는 안전함을 줄 수 있는 이런 정보 공개 체계가 지금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I'm not against all supervision. We certainly need guidance from above, but I think we shouldn't fall into the trap that thinking that policing an ignorant population is the only way to do it. Getting the balance right means designing all of these systems with certain principles, right? Consent, that people know what's happening to them. Data minimization, we don't collect more than we need. Information security, securing the data we collect. Privacy by design, building privacy in. Transparency, right? Ensuring that we know the systems work. Anti-bias. How do we make sure that these systems don't affect disparate groups differently? And expiration, that these measures are temporary. That's how we build safeguards. Expiration of everything. Expiration of the data, expiration of the system, expiration of the process. These are temporary measures for a temporary emergency, and we want them to be temporary. 중요한 것은 결국 균형을 잡는 것입니다. 방역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은 허용하되 방역의 필요 이상으로 나가지 않는 절제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개인정보 수집이 비상 상황에 대한 예외적 조치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러지 못한다면 아마도 우리는 코로나가 남긴 빅브라더의 세상을 살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우리 인간 내가 아니야. 바이러스 같은 물질이 우리 조상입니다. 모든 생명체가 현재의 모습인 것은
바이러스의 영향입니다. 외계과학자들이 지구를 분석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지구를 바이러스 행성이라고 부를 겁니다. 바이러스가 없었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알을 낳겠죠.